여러분, 밥상 위에 가장 자주 오르지만 가장 과소평가되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콩나물입니다. 국, 무침, 비빔밥 어디든 들어가는 이 콩나물이 사실은 한국의 슈퍼푸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잘 몰랐던 콩나물의 신기한 이야기와 놀라운 효능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콩나물 왜 항상 물에 잠겨 있을까?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서 콩나물 보면 항상 물에 잠겨 있죠? 사실 콩나물은 햇빛이 닿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서 우리가 익숙한 노란색 콩나물이 아니게 됩니다. 또 물을 끊으면 바로 숨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콩나물은 항상 물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지혜롭게 이용해서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이전 시대의 생명 연장 기술이었죠. 2.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던 서민 음식. 콩나물이 서민들만 먹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장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왕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콩나물국은 빠질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밥을 찾는 건 그 오래된 지혜가 이어진 셈이죠. 3. 단백질 덩어리 알고 보면 작은 고기. 콩나물은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 함량은 의외로 높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콩나물을 가난한 이들의 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해서 겨울철 비타민 부족을 막아주는 귀중한 식재료였죠. 4. 콩에서 콩나물로 영양은 어떻게 달라질까? 신기한 건 콩과 콩나물의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C가 생겨납니다. 또 소화도 훨씬 잘 되죠. 콩이 콩나물이 되면서 우리 몸에 더 친절한 음식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5. 콩나물 뿌리 자를까 말까? 콩나물 요리할 때 뿌리를 꼭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뿌리에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뿌리를 다 떼어내면 시각적으로는 깔끔할 수 있어도 건강 측면에서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외국인들이 놀라는 콩나물 문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식탁에서 콩나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콩나물이 거의 안 쓰이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볶음 요리 정도로만 활용됩니다. 한국처럼 콩나물국, 무침, 밥, 국밥 등 전천후로 활용하는 문화는 드뭅니다. 심지어 삼겹살 먹을 때 콩나물 무침이 빠지면 섭섭하죠. 7. 콩나물시로 교육이라는 말의 유래. 콩나물시로 교육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물을 위에서 주면 줄줄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한 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콩나물의 생명력과 교육 철학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8. 소리로 듣는 콩나물. 콩나물을 씹을 때 나는 아삭아삭한 소리. 이게 단순히 식감이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뇌과학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가진 음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무침을 먹을 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유가 있죠. 9. 콩나물의 경제학. 흥미로운 건 콩나물은 키우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과 어두운 공간만 있으면 며칠 만에 수확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 시기의 생존 식량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싸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가성비 음식이 바로 콩나물이었던 겁니다. 10. 콩나물과 현대인의 건강. 현대인에게 콩나물은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간 해독, 숙취 해소, 다이어트까지.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콩나물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는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낮에는 섭씨 50도 가까운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0도에 가까운 추위가 공존하는 극한의 땅.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존 전문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커다란 귀와 깜찍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막 여우, 페넥 여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어떻게 저런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사막 여우의 진짜 이야기, 그 속 깊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우. 사막여우는 몸 길이가 고작 3-40cm, 몸무게도 1kg에서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보다도 작고 가볍죠. 하지만 귀는 무려 15cm 가까이 됩니다. 몸집의 절반에 해당하는 귀라니 마치 만화 캐릭터 같은 외모죠. 이 귀는 단순히 귀여운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핵심 무기입니다. 2. 귀의 비밀. 에어컨 같은 생존 장치. 사막여우의 귀는 더위를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귀에는 얇은 피부와 수많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뜨거운 피가 귀로 올라왔다가 차갑게 식은 뒤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종의 자연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이 귀 덕분에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3. 모래 위를 달리는 털 달린 신발. 사막여우의 발바닥을 보면 두툼한 털이 덮여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발이 뜨겁게 데이지 않도록 또 미끄럽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샌들을 신은 셈이죠. 덕분에 낮에는 불타는 모래 위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고 밤에는 차가운 모래에도 발이 시리지 않습니다. 4. 밤의 사냥꾼.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굴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지면 사막여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로 곤충, 도마뱀, 설치류, 새 그리고 과일까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잡식성이자 기회주의자인 셈이죠. 특히 작은 귀뚜라미나 메뚜기를 사냥할 때는 그 큰 귀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단숨에 덮칩니다. 5. 물 없이도 사는 법. 사막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죠. 그런데 사막여우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먹이에서 얻는 수분만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발달해서 몸속 수분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변이나 땀으로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몇 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끄떡없습니다. 6. 가족 중심의 사회. 사막여우는 혼자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10마리 이상이 한 굴에서 함께 살기도 하고 굴은 무려 길이 10m 이상으로 이어지는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굴 안은 낮에도 서늘하고 밤에도 따뜻해 사막여우 가족들에게 최고의 아파트 같은 공간입니다. 7. 새끼 돌보는 슈퍼부모. 사막여우는 보통 한 번에 2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컷도 새끼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수컷은 먹이를 구해와서 암컷과 새끼에게 나눠주고 암컷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은 새끼 곁을 지켜줍니다. 여우 중에서도 가정적인 성격을 가진 특이한 종입니다. 8. 천적과의 싸움. 사막여우의 가장 큰 천적은 매와 같은 맹금류입니다. 하지만 귀가 발달해서 하늘에서 나는 작은 날갯짓 소리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곧장 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또 몸집이 작아서 금세 모래와 같은 색에 섞여버리기도 합니다. 위장술까지 겸비한 셈이죠. 9. 사막여우와 인간. 사막여우는 너무 귀여운 외모 덕분에 애완동물로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생성이 강해서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밤에 활발히 뛰어다니고 잡식성이라 특수한 먹이가 필요하며 강한 발톱으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막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10. 사막여우가 주는 교훈. 사막여우의 삶은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작은 몸으로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법,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단순히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생존의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를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인간 역사보다 오래 살아온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되었고 어떤 나무는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죠. 오늘은 살아있는 고대 나무들이 가진 미스터리와 그 속에 숨겨진 생존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브리슬콘 파인.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산지대에는 브리슬콘 파인이라는 소나무가 자라는데요. 이 나무의 나이는 무려 4,8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문자 기록을 막 시작했을 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셈이죠. 게다가 이 나무들은 혹독한 추위와 메마른 땅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2. 세쿼이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고대 나무의 또 다른 대표 주자는 세쿼이아입니다. 높이는 100m를 넘고 둘레는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셔먼 장군 나무라는 세쿼이아는 무게만 1900톤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지구 위에 서 있는 자연의 빌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이 나무의 나이는 2200년 이상으로 고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 있었습니다. 3. 바오밥. 물을 품은 생명나무.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는 거꾸로 박힌 나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가지가 땅속 뿌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줄기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바오밥은 최대 12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 사막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4. 신목 숭배의 기원. 고대인들은 오래된 나무를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수백, 수천 년을 버티는 나무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는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신목을 숭배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5. 나무의 장수 비밀. 천천히 살아가기. 고대 나무들의 공통점은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겁니다. 빠르게 크지 않는 대신 오랫동안 에너지를 아껴 쓰며 환경에 적응합니다. 일종의 슬로우 라이프 전략이죠. 인간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오래 살아남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6. 링 속에 기록된 역사. 나무의 나이테는 단순히 나이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가뭄, 홍수, 화산 폭발 같은 환경의 흔적이 모두 새겨져 있죠. 그래서 고대 나무를 연구하면 인류가 기록하기 전의 기후와 지구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자연의 타임머신인 셈입니다. 7. 신비한 은행나무. 살아있는 화석. 중국과 한국에 자라는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립니다. 2억 7천만 년 전 공룡 시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도 은행나무는 살아남아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마치 불사의 나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8. 나무와 인간 문명의 공존. 고대 문명은 늘 큰 나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늘 신목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그늘에서 회의를 하고 축제를 열었죠. 고대 나무는 단순히 환경을 지탱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묶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9. 고대 나무의 위기. 하지만 오늘날 많은 고대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불, 벌목, 기후변화가 가장 큰 위협이죠. 몇천 년을 버텨온 나무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단숨에 쓰러지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10.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고대 나무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식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급하게 성장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말이죠. 그래서 고대 나무를 바라보는 건 마치 인류의 스승을 만나는 경험과도 같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가전제품, 바로 빨래 건조기. 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알고 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조기를 잘만 활용하면 빨래가 훨씬 깨끗해지고 전기세도 아끼고 옷도 오래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빨래 건조기의 꿀팁과 관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조기의 원리부터 알기. 건조기는 크게 히트펌프식과 히터식으로 나뉘는데요. 히트펌프식은 전기요금이 적게 들고 옷감 손상이 적으며 히터식은 빠르게 건조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열 손상이 있습니다. 내 건조기가 어떤 방식인지 알면 사용법부터 달라집니다. 2. 빨래 양 조절하기. 건조기를 가득 채워 돌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70% 정도 채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옷이 잘 마르지 않고 주름도 심하게 생기죠. 3. 섬유유연제 대신 드라이시트. 건조기에 섬유유연제를 직접 쓰면 내부 코팅이나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를 넣어주면 정전기도 줄고 향기도 오래 갑니다. 혹은 양말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넣어 돌리면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죠. 4. 필터 청소는 기본.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더 나옵니다. 빨래할 때마다 필터 청소는 필수. 게다가 먼지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통 비우기 앤드 배수호스 관리. 물통이 꽉 차면 건조기가 멈추기도 합니다. 물통을 자주 비우고 배수호스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물은 다림질할 때 스팀용으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6. 전용 모드 활용하기. 수건, 셔츠, 아기옷 등 옷감별로 건조 모드가 다릅니다. 그냥 표준 모드로만 돌리면 옷감 손상이 빨라지죠. 의류 라벨에 맞는 건조 모드를 활용하는 게 꿀팁입니다. 7. 주름 방지 꿀팁. 건조가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 접거나 걸어두면 다림질할 일이 줄어듭니다. 만약 늦게 꺼낸다면 구김 완화 모드로 10분 정도 다시 돌려주면 주름이 확 줄어듭니다. 8. 냄새 날 때 해결법. 건조기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드럼 내부 청소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해 드럼을 닦아주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9. 전기세 절약법. 빨래를 건조기에 넣기 전에 탈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건조 시간이 줄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또 밤 10시 이후나 심야 요금제를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의외의 활용법. 건조기는 단순히 옷만 말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베개, 인형, 담요 등을 살균할 때도 좋고 겨울철에는 이불을 보송보송하게 덮이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젖은 신발도 전용망에 넣으면 금세 말릴 수 있죠. 빨래 건조기 그냥 옷 말리는 기계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옷은 더 오래가고 전기세는 아끼고 생활은 훨씬 편리해지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건조기를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식품 계란.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고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 상식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오늘은 계란에 대한 흔한 속설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겠습니다. 1. 계란은 콜레스테롤 폭탄이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매일 계란 한두 개 먹는 건 대부분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거죠. 2. 흰색 계란이 건강에 더 좋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흰색 계란과 갈색 계란. 사실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껍질색은 단순히 닭 품종 차이일 뿐 건강에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3. 반숙 계란은 위험하다. 반숙 계란을 먹으면 살모넬라균 감염이 걱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위생적으로 관리된 신선한 계란이라면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라면 완숙 계란이 더 안전하겠죠. 4. 계란은 완전식품이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특히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인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최고죠. 5. 계란은 매일 먹으면 해롭다. 오래된 오해입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꾸준히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 덕분에 인지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6. 계란의 노른자는 버려야 한다. 다이어트 한다고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노른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철분 등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흰자만 먹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7. 계란은 아침에 먹어야 좋다. 아침에 먹으면 든든하고 단백질 공급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영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 먹어도 똑같이 몸에 좋습니다. 8. 삶은 계란이 가장 건강하다.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삶으면 기름을 쓰지 않아 건강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은 오히려 기름에 조리할 때 더 좋습니다. 따라서 삶기, 굽기, 찜 다양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9. 계란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길다. 냉장 보관 시 계란은 보통 3주에서 5주까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깨진 계란은 세균 번식 위험이 커서 바로 먹거나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계란을 물에 넣으면 둥둥 뜨는데 그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10.
날계란이 더 몸에 좋다. 옛날에는 날계란이 더 영양가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합니다. 익혀서 먹어야 오히려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계란은 흔하고 저렴해서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영양 덩어리이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슈퍼푸드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속설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을 즐겨보세요. 오늘 저녁은 삶은 계란 한 개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동, 지하철 4호선 종점 근처라서 수유역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수유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동네 이름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1. 수유동 이름의 시작. 수유동은 본래 조선 시대 한양 도성 북쪽 변두리에 있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름의 기원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설이 전해집니다. 2. 수유라는 한자의 뜻. 수유동의 수유는 한자로 수유라고 쓰는데요. 머리수 젖 유자입니다. 직역하면 젖가슴처럼 생긴 산이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 근처 북한산 자락에 봉우리 모양이 부드럽게 솟아올라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 북한산과의 관계. 수유동은 북한산과 도봉산의 기슭에 자리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산새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곳의 봉우리들이 마치 여인의 가슴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어 수유라 불렸다고 합니다. 자연의 형상을 담은 이름이죠. 4. 불교와의 관련성. 다른 설에 따르면 이 일대에 절이 많았던 불교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산새를 여성적인 생명력의 상징으로 본 불교적 해석에서 유자를 차용했다는 것이죠. 즉 생명을 품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 물 이름에서 왔다는 설. 또 한 가지 설은 수유동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줄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마치 모유처럼 마을 사람들을 살찌운다고 해서 수유라 불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6.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속 수유. 조선시대 수유동은 양주목 관할에 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율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행정 개편을 거쳐 오늘날의 수유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수유. 일제강점기에는 북쪽 산자락이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수유리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던 장소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적 공간이었던 거죠. 8. 수유동과 교육의 중심. 수유동은 지금도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온 뿌리 깊은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9. 북서울의 관문으로 불리다. 수유동은 한양의 북쪽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4호선 종점인 수유역은 북서울과 도심을 잇는 교통요지인데 옛날에도 이곳은 한양과 강원도, 평안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10. 오늘날 수유동의 의미. 이제는 아파트와 상가가 즐비한 도시 공간이 되었지만 수유동의 이름 속에는 여전히 자연과 생명력 그리고 역사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